선선한 바람이 부는 아침의 영등포역. 영등포역 구석엔 입구조차 찾기 어려운 쪽방촌이 숨어 있다. 서울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집계되는 영등포구. 이곳 쪽방촌에도 저마다의 삶을 살다 홀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연고자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고독사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다. 고독사가 죽음 이전, 관계가 단절된 외로운 삶에 초점을 둔다면 무연고사는 죽음 이후 홀로인 상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죽어서도 혼자 남겨진 가장 쓸쓸한 인생의 마무리인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작년에는 4,000명을 넘어섰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는 약 1% 정도의 수치지만 그 속엔 우리 사회의 아픈 이면이 숨어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한 83세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분의 연령을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시는 5, 60%를 차지하는 비중의 연령대가 50에서 60대이고 그 다음에 남성분이 여성보다 4배, 많게는 21년 같은 경우는 한 5배까지도 넘습니다. 조사 결과 80대 이상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5, 60대와는 확연한 차이이다.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인 이유에 대해선 남성의 경제력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을 토대로 분석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5, 60대 남성. 그들의 삶에는 IMF가 있었다. 1997년 국가부도의 날, 구조조정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렸고 관계의 단절을 이끌었다. IMF 이후에 한 2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 결과가 저는 하나의 무연고 사망자로 한국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연령대가 같이 증가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보면 특정 연령대가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에 노출이 됐고 그 결과로 무연고 사망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와 IMF는 뗄래야 뗄 수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IMF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한국 사회의 무연고 사망자 1,000명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단절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쓰세요. 20년, 30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라는 분들이 꽤 됩니다. 많은 경우에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족과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소원해지게 되면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 또는 어떠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어떤 직장을 다닌다고 이야기할 만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또는 가족과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스스로가 가족과 인연을 단절시키는 경우도 있는 거죠. 무연고 사망자의 생전 삶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의 62.5%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주변인과의 관계 단절에도 경제적 요인을 빼놓긴 어렵다. 특수청소 업무로 고독사 현장을 방문하는 김세별 대표는 고인의 빈곤을 자주 마주하곤 한다. 경제적 요인이 크죠. 무연고자 처리, 무연고자, 고독사는 그냥 빈곤층이에요. 그냥 빈곤층. 그런 현장들 대부분은 술병이 그렇게 많아요, 집에.
술 마셔서 알코올 중독, 의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요, 내가 뭐가 돈이 없고 그리고 어떤 되는 일이 없으면서 돈까지 없으면요, 자신감이 사실 엄청나게 하락을 해요.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을 게 없어도 옆집에 정말 제가 요즘 직장도 실직하고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헤어졌던 엄마를. 근데 맨날 아드님이라는데 연락처를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될까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고. 근데 그 어머니는요, 괜히 내가 자식 짐 될까 봐 너라도 잘 살아라,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한 방에서, 정말 고시원보다 조금 더 큰 방에서 두 분이 사셨는데, 이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유방암 3기가 된 거예요. 여기 길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근데 수술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방에서 하는데. 그죠? 그래서 달력에 길병원에서 유방암 진단 받은 날 다 적어놨어요. 다음 검사일. 그랬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죽는 거. 그랬더니 같이 살던 남자분이, 자네 죽으면 내가 따라갈라네, 같이 가세. 같이 자살을 했어요, 두 분이서. 유품 정리가 끝나는 순간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슬프죠,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무용고사고 그게 고독사예요. 그냥 사람이 죽어서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온 동네를 진동을 하는데, 도대체 이 작업이 언제 끝나냐고,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욕하는 동네 사람들 속에서 그 일을 해요. 그 사연을 알아가고. 과거에는 무용고 사망자의 시신을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무빈소 직장 방식을 취했다. 일반적인 장례와 비교했을 때 장례의식이 생략됐고, 고인의 존엄성과 애도 기회 모두 보장되지 못한 채 처리된 것이다. 장례식은 단순한 시신 처리를 넘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이별 의식이자 고인을 배웅하며 명복을 비는 자리이다. 홀로 남겨진 그들의 추모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생전 연었던 이들이 장례의식에 나섰다. 공영장례란 공공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시민에게 장례의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 전라남도 신안군에 처음 조례로 제정되었다. 현재 공영장례가 가장 활성화된 서울은 2018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부터 공영장례 진행까지 그 중심엔 비영리 민간단체 나눔과 나눔이 함께했다. 나눔과 나눔은 2019년에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영장례 지원 상담과 현장에서의 지원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2017년에는 이것을 그냥 저희가 하는 어떤 활동으로 끝낼 게 아니라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공영장례 조례를 제안하고 2018년에 공영장례 제도가 이제 마련됐던 거죠. 서울시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자치구가 공영장례 의전업체와 나눔과 나눔으로 장례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의전업체가 장례 실무를 담당하면 나눔과 나눔은 유족, 지인 등 장례 참여자를 파악하고 화장 일정에 따라 부고를 작성한다. 일정에 따라 시신이 옹구되고 화장이 접수되면 서울시립승화원의 그리다 빈소에서 장례의식이 진행된다. 장례의식은 추도사 낭독과 재배, 헌화 등의 예식을 포함한다. 의식에는 고인의 종교에 따른 종교 봉사자, 대리상주를 맡는 자원봉사자도 참여한다. 장례의식이 끝나면 화장이 진행된다. 이후 유택동산으로 이동해 지방을 소지하고 유골을 산골하거나 봉안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작년에만 1,072명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치른 나눔과 나눔은 수년간 수천 명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무연고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였다. 무연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왜 가족이 있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위임하는 것일까?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다시 말해서 장례를 치를 형편과 돈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릴 것 같습니다. 임종 과정까지의 병원비, 그리고 만약에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찾을 동안의 안치료, 그리고 마지막 장례비까지. 2015년 소비자원이 발표한 평균 장례비는 1,38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다행히 조의금이 있으면 조의금으로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발견이 되면 시신이 몸도 붉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도 좀 큰 거를 써야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입관하시는 분들도 특수 입관을 할 거고, 그 시신을 직접 운구하시는 이송단 분들도 그런 시신을 한번 이송하고 나면 며칠 동안 일을 못 해요.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뭐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들, 이 고인이 살았던 이 집을 정리를 해서 보증금을 받으면 이게 해결이 될까부터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뭐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에 월세 내고 사시는 분들이 파다한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서울시 시신처리 위임서의 사유 항목을 정리한 결과 경제 관련 사유와 관계 단절 사유가 85% 이상을 차지했다. 시신을 위임하셨던 어머니의 그 위임서가 기억이 나요. 제 아이는 폭력적이었고 등등 가족 이야기가 조금 써 있고, 맨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었냐면 우리 노부부는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 써 있었는데, 사실 앞에 뭐 아이가 폭력적이었고 뭐 등등등의 가족사는 핑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재정적으로 장례를 할 수 있는 형편이었으면 아무리 폭력적인 아이라고 했어도 장례를 안 했을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좁은 범위에 따른 문제도 존재한다.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가족이 아닌 지인 신분이기에 무연고 장례를 바라만 봤던 것이다. 친구분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이 친구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경찰에, 그다음에 구청에 얘기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당신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고요. 이분이 어떻게든 장례를 해보겠다고 경찰을 통해서 그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분들에게도 제발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결국 시신은 위임됐고, 이 친구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 장례하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는데 거의 매일같이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친구분이 왜 나를 빨리 장례 치러주지 않냐고. 장례 다 끝났더니 꿈에 더 이상 안 나와서 좀 서운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분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같이 삶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일 수 있는데 여전히 장례는 이 결혼,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협소한 가족 정의가 무연고 사망자를 양산하는 법률적 토대가 아닐까.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사후 공동체를 엮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족이나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사후에 뭔가 봉안시설, 묘, 자연장지 여기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같이 생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갔을 때 그래도 내가 이웃에서 알았던 누구하고 함께 그 공간을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인데요. 그럴 만큼 이제는 장례라는 부분,
부분도 가족이나 친족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용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예지원 외사랑 모임은 매달 자체적인 무용고 사망자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상 장례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3일 있다가 사모제라는 걸 지내는 것으로서 이제 장례를 보통 마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장례 지원에는 그 이제 장례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장례를 치르고 그 이제 그 유골을 봉안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 지금 예지원 외사랑회에서 이제 좀 진행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술 대신 차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술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이 차를 한 잔 올려드리는 것을 아주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주로서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각각 자기가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학과 학생들도 추모에 나섰다. 학생들 전공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섬김이라는 장례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공영장례 시에 발생 시에 학생들이 그 가족이 대신 되어줘서 이제 상주의 역할이나 가족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실질적인 사회적인 문제, 이슈들을 체감할 수 있는 또 장이 되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배운 지식 기반들을 또 활용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용고 사망자의 존엄과 애도를 보장하는 데 있어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현재 공영장례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226곳 중 175곳, 여전히 51곳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영장례 조례가 없다. 특히 경상북도는 안동시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장례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상담을 다 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서울시 주민이실까요?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 그럼 죽는 것도 서울에 가서 죽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임종 이후의 장례 부분만큼은 각 지자체에 내맡겨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의 격차, 죽음의 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상담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는 바로 이렇게 상담을 다 한 이후에 서울 시민이 아니어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난감한 경우입니다. 또한 조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는 광역자치단체 범위의 조례 산하에 있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를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21년 기준 실제로 공영장례를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조례가 제정된 곳의 절반가량 뿐이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예산 문제였다.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남은 예산은 기초자치단체가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전 무빈소 직장에 비해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공영장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무엇보다도 추모하고자 하는 진심이 중요할 것이다. 추모를 위한 마음, 이를 두고 시민 개인이 공영장례를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안양시 공영장례 봉사단 리멤버는 2021년 16명의 단원으로 출범한 이후 안양시의 공영장례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으로 구성된 봉사단과 지자체, 장례업체가 업무 협약을 맺은 민관 협력의 사례이다. 공영장례 의식 없이 안치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또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시도 살펴보니 장례의식을 종교단체라든지 상주업체 등에 입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민으로 구성된 공영장례 봉사단이
사회적 가족이 되어 장례를 치르고 한백산 충호까지 동행하여 이 생에서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애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더 많은 장례식장이 공영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 대상으로 공영장례 봉사단 모집을 확대, 공영장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총 25분을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3분, 2022년도에는 11분, 그리고 올해 지금 4월까지밖에 안 됐어요. 1, 2, 3, 4월인데 벌써 11분째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공영장례 봉사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공영장례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 그걸 배울 때 무연고자라는 그런 단어를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태어날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관계망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 또는 관계 단절 또는 사회로부터의 버림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영장례 봉사단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인이나 단체가 대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월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가족 대신 장례가 내부 지침 단계를 넘어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지침은 공무원이 위반해도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할 수 없다라고 잘못 안내하면 실제 무연고 사망대로 다 장례가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인이나 사실혼관계 배우자 등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국민의 권리로 가족이 아닌 사람도 장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나눔과 나눔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기도 했지만 기뻤던 순간이 있는데 이번 올해 이것이 하나의 법적으로 권리로 명시됐다는 측면에서 정말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죽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미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기억들. 내 인생에는 무엇이 함께했는가? 지금 내 옆엔 누가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존엄한 삶을 이은 죽음의 완성이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임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종자는 마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임자는 맞이한다는 주체의 표현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 것이 가장 나아다운 삶의 모습인가를 성찰하고 그 성찰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기에서 진정한 존엄한 임종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꿈꿔왔던 게 그거예요.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가 헤어지는 죽음. 그런 게 정말 존엄한 죽음이 아닐까. 당당하고 이번 세상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다음 세상에서도 이 사람들이랑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죽음. 근데 이 무연고 사망자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봉사를 계속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그분들도 마지막 가는 길에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마지막은 지켜주는 것이 우리 산자들의 이웃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봉사가 아닐까. 안양에 있는 봉사단의 이제 회원들은 다 저와 아마
50보 100보일 거예요. 거진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그래도 공유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굴을 한번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의 우리가 지금 은덕을 입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내가 모르고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무용고 사망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 이거는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누군가에게 무연고가 아니라 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자녀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한테 다가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에 대해서 미안한 것도 있으면 미안하다는 고백을 하고, 또 고맙다는 일이 있으면 고맙다는 고백을 하고, 또 마지막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정명이고 품위 있는 마무리고 그것이 존엄한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영장례 빈소 그리다에는 무용고 사망자를 기리는 편지들이 남아있다. 연없이 떠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마지막 인연이다.